petrified, kept thinking I could never live without you by my side. But then I spent so many nights thinking how you did me wrong, and I grew strong, and I learned how to get along, and so you're back.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75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네. 25일 크리스마스에 저녁 7시 반 정상적으로 녹음을 진행을 하고요. 1월 1일 새해에도 새해 첫날에도 저희 정상적으로 저녁 7시 반에 녹음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뭐 기분 박수. 나빠요? 뭐 기분 나빠? 아니 나 할 일도 없어. 네, 어차피 할 때 돈이나 벌어.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시간이 참 솔로임을 인증하는 솔림을 간증하는. 네,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남친 데리고 와고 요 뒤에 저 1시간만 2시간만 기다리면 되잖아. 아니 남친이 없어요. 데리고 남친이. 홍콩 있잖아. 홍콩. 진짜 이제 다시 한 번만 내 앞에서 홍콩 얘기하면 다 죽일 거야 진짜로. 진짜 우리 오창석 부위원장이 걱정이네. 크리스마스에 여자친구랑 놀지도 못해. 여자친구 일합니다 그날. 아 그래요? 저도 일하고. 사이좋게 돈 벌어서 부자 되면 되겠네요. 네.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날 대목이야. 아 그럼요. 그러네. 그럼 남자친구 어디 가서 딴짓 안 하고 그렇죠. 방송하는 게 낫지. 아 청정구역에 있구나. 딴 데 없다면 불안할 거 아니야. 그렇죠. 또 불안하지 않나. 오창석이 오빠 또 고추 심심하면 다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할 수도 있고. 뭐라는 거야. 고추 심심하면?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좋아요. 그런 색들이 아주 저도 마음에 순간 들어요.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그러게. 뭐 혼자 해결하든지 여자친구 없으면 뭐 알아서 할 겁니다. 혼자 한다고? 네. 요즘에는 여자친구 있으니까 이제 손목에 아대 안 하고 오잖아. 여자친구 없을 때 맨날 손목에 아대 차고. 아 더러워. 아니 여자친구 얼마나 해대면 손목이 아파. 너 이제 내 차 타지 마. 여자친구 있을 때도 손목 아대 했습니다. 여자친구 있어도 손목 써야 돼요. 손가락을 네. 쓰겠지 손목이 아니고. 손 잡고 하면은 손목 어깨도 감싸고 이렇게 하면 손목 써야 더러운 돼요. 얘기 좀 그만해. 네가 제일 먼저 꺼냈거든. 크리스마스 때 고추 바사삭 치킨 시켜 드세요. 우리 크리스마스 녹음하니까 그날 고추바사삭 치킨 시켜 먹으면 안 되나? 그래요. 치킨 사주시면 안 돼요? 그날 배달 많이 밀리는 거 아니야? 미리 시켜놓으면 되죠. 미리 알겠습니다. 요기요로. 네. 네. 네가 시키고 나한테 청구를 해요. 알았어요. 나한테 시키면 안 가지고 나한테 시키라 그러잖아. 그러면은 다음 날 돼야 돼. 그날 내가 낮에 시켜놓고 현장 결제, 카드 결제로 하면 그래요. 되잖아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고추바사삭.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솔로인 청취자분들 아니면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갈 곳 없는 우리 시청자분들 EJ 양가로 오셔서 저희 녹음하는 거 같이 보시면서 저희랑 같이 크리스마스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강요는 하지 않을게요. 네. 네, 저희 주제 토크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참 저희가 1부에서도 가슴 아픈 소식을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2부에서도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16일 저녁에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갑자기 잇따라서 숨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1시간 반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신생아 4명이 한꺼번에 다 사망을 하나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이게 과연 말이 될까 할 정도로. 일단은 병원 측에서는 우리도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그 말을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 한꺼번에 4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간호사 전원이 서로 왜 사인이 뭔지 모르겠다,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다라고 동시에 대답했는데, 동시에 대답한 게 더 의심스러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밖에서 봤을 때는 말을 맞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나간 주장이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일부러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만큼 이례적인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참 신생아 중환자실이 37주 미만, 그러니까 36주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나오면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로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건데 일단 우리나라에 많이 베드가 모자라대요. 그리고 전문의도 모자라고 1년에 한 10명밖에 안 나온다더라고. 또 병원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기계들은 다 비싼데 돈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하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원해줘야 되거든. 네. 그런데 예산이 자꾸 삭감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100명, 그러니까 100베드가
필요하면 25베드밖에 없대 전국적으로. 오. 25%밖에 안 된다니까 상당히 많이 모자라는 거죠. 특히 지방은 더 하겠지. 예? 훨씬 더 심하겠죠. 훨씬 더 심하겠죠. 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아마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전국에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 한번 점검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그건 뭐 발빠르게 대처한 거라고 보고요. 물론 뭐 민간 병원에서 일어났습니다만 국민들이 이제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한번 조사하는 거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일단 아직 그 부검이 아마 우리 녹음하는 월요일 날 네. 12시 반인가 시작했을 거예요. 원래 아침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네. 유족들이 유족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유족들이 지금 좀 의심스럽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게 사망하기 전에 아이들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왔다. 그렇죠. 뭐 호흡곤란 증상. 호흡곤란 증상 있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 병원 측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가수에서 그런 유족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좀 늦어졌어요. 늦었는데 아마 내일쯤이면은 1차 소견 나올 테고 더 자세한 걸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네. 소견이 나오겠죠. 소견이 나오는데 일단은 일단 사망하기 몇 시간 전에 이 사망한 아이들 문제가 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마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조사를 한번 실시하고 샘플을 보냈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아마 그람 음성균인가? 지금 그 명칭 이름이 균 그람 이름이. 음성균. 그러니까 지금은 감염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게 3명한테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병원 측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람 음성균이 맞다면은 이 사망한 아이 4명 말고 이 병실에 있었던 아이들 지금 한 8명 정도는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네. 또 몇 명은 퇴원했다 그러는데 그 아이들까지 역학조사를 다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16명의 이번 중환자실에 16명이 있었는데 12명은 이제 다른 병원 이동했고요. 4명은 퇴원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그 아이들이 36주가 되지 않으면 폐렴에 걸릴 확률도 굉장히 높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환자실로 이동해서 관찰하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그람 음성균이 나왔다고 하면 이건 병원 측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이거 뭐라 그래요? 이게 주사 이렇게 맞는 거 이렇게 링거 같은 거. 링거 같은 거 거기에 뭔가 나쁜 균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하여튼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한꺼번에 4명이 문제가 있다면 병원 측의 문제가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예전에도 여기가 영아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난 9월에는 5개월 영아에게 투여한 수액에서 날벌레가 나왔고요. 또 지난번 7월에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결핵 확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 친구가 제 친구 여자친구가 신생아실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 말씀하셨던 복부가 팽창했다라든지 뭐 그람 음성균이라든지 뭐 이런 건 신생아들한테도 이런 흔히 말하는 복부가 팽창되는 장염이 빈번하게 발생한대요. 근데 다만 이게 사망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간호사의 역할이고 병원의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 명도 아니고 동시에 4명이라는 건 일단은 간호사의 관리 실패는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분명히.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대 목동병원에서는 아직 잘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죠. 유가족한테 먼저 알리지 않고 언론에게 먼저 네. 브리핑을 해서 유가족의 현장을 찾아가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었죠. 그리고 사건 발생 후에도 경찰이나 보건소에 바로 신고하지 않았대요. 그거 유족들이 신고한 거예요, 경찰에. 유족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보건당국에 연락하고 보건당국이 이대병원에 가서 확인 전화하고 이대병원당국이 맞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원래 매뉴얼 들어가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대 목동병원에서 보건당국 연락을 해야죠. 다 책임져야죠, 병원에서. 근데 그게 지금 뒤바뀌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창석이 말한 대로 이대목동병원이 유족들한테 설명하기보다는 언론 플레이를 먼저 했다. 네. 이런 좀 비판받아 마땅한 지점이 아닌가 싶고 어쨌든 이렇게 이대목동병원이 지금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대목동병원에 다니고 있는 뭐 산부인과를 포함해서 전체 환자들이 좀 불안이 떨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아이들의 시신을 국가수로 넘기는 과정에서
이게 원래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옮기는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아이를 흰색 박스에 담아서 이름을 매직으로 써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이 절차도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리 그 아이 시친이지만 흰 박스에 이 매직으로 이름 써서 보낸다는 것 자체가 물건 취급하듯이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또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뭐 언론사 브리핑이라든지 사태 수습 능력이 굉장히 투박해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의료 과실이나 의료 사고에 있어서 사실은 흔히 말하는 환자나 피해자들이 승소하거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적이 사실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렇죠. 신해철 씨 사건도 마찬가지고 네. 이번 건은 정말 진짜 상상하기 힘든 게 4명의 부모들은 분명히 아직도 집안에 그 아이한테 줄 아기 옷이나 아기 침대나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잔인한 일입니다. 반드시 사망 원인을 밝혀야 되는 거고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 다른 매뉴얼들이 반드시 이제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국가수에서 부검하면 사망 원인이 나오겠죠. 사망 원인이 나오면 병원이 책임이 있는지 아닌지 1차로 규명이 될 텐데 그 전에 이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게 판단하는 판사도 그렇고 의료 과실을 하기 어려워.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거야 뭐 상식적으로 한다 그러지만 의료는 전문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 과실이 또 인정하기 어려워서 유족들 피해자들이 스스로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 다른 전문가들이 좀 나서서 문제점을 좀 지적해줘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있었던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진짜 상상이 안 되는데 하루빨리 좀 사망 원인이 밝혀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로 또 이어갈게요. 결혼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프로포즈는 어떻게 하지? 마포 세레나데. 100일, 1주년, 생일은 또 뭐하지? 마포 세레나데. 결혼기념일, 육아에 지쳐있는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을 땐 마포 세레나데. 아름다운 서울의 한강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프리미엄 이벤트 카페 마포 세레나데가 당신의 특별한 날, 특별한 감동을 선사해드립니다. 잠깐! 팟빵 청취자들에게는 특별 서비스와 할인 혜택이 있다고? 뭐? 지금 바로 마포 세레나데를 검색해봐.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마포 세레나데 광고였는데요. 프리미엄 이벤트 카페 마포 세레나데입니다. 우리 오창석 부위원장. 네. 여자친구랑 200일에 여기서 이벤트 해주는 거 어때요? 날짜 다 찼을걸요 이미. 뭐 그래도 한번 물어봐요. 다른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미 다른 거 잡았구나. 대구에 계시니까 대구로 가기로 했습니다. 1년 때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따뜻한 연말 연시에 사랑하는 연인과 또 가족과 함께 마포 세레나데에서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아름다운 서울의 한강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프리미엄 이벤트 카페 마포 세레나데에서 평소 전하지 못했던 이 사랑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보시고요. 청정구역 청취자분들에게는 특별한 할인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특별한 저녁 시간 원하시는 날 여러분 마포 세레나데로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쇼핑몰 로타리 파리에서도 광고 보내주셨는데요. 청정구역 애청자님들이 오소리 에코퍼 주문을 많이 해주셔서 로타리 파리에서 개업 후 처음으로 하루에 택배를 100개 넘게 싸보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정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메시지로 힘내라 대구 덕원당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품 받아보시고 칭찬 메시지 주셔서 아주 하루하루가 감동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까 게시판 쭉 보다 보니까 로타리 파리 여기 오소리 에코퍼 목도리 너무 좋다고 칭찬글이 막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잘하고 다니고 있는데 1월까지 오소리 에코퍼 목도리 판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연말 선물 또는 신년 선물 정하지 않으신 분들 직원 선물로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20개 이상부터는 가격 조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로타리 파리 홈페이지 첫 번째 카테고리가 이제 착한 가격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매달 몇 가지 상품을 지정을 해서 인터넷 최저가에 도전을 하는 상품들이라고 합니다. 자, 12월은 연말을 맞이해서 일명 로브라고 불리는 여성 잠옷 세트 상품을 지금 최저가로 걸고 있는데 입으면 2018년에 로또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로브 그 무늬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망사입니까? 저도 봤는데 망사 아니던데요. 약간 실크 같은 느낌이던데. 네, 그래서 여자친구나 아내 선물로 아주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자, 네이버 아이디로도 간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로터리 82, 로터리 82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그 모델분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되더라고. 옷이 사고 싶어지더라고. 모델분 신청하시는 거예요? 아, 모델을 배송해달라? 만나고 싶다고. 정말 무슨 쓰레기 아빠 같은 발언인가요?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물론 모델이 이뻤으니까 이쁘겠지만, 옷이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서 한참 찾아봤네요. 네. 여자친구도 바로 메고 나갔습니다. 진짜. 네. 저도 그거 매일 메고 여기 근데 사장님께서 광고 메시지 밑에 박아나운서님 크리스마스 때 홍콩 가실 예정이신가요? 플러스 친구 카톡 주세요. 홍콩 가시는 캐리어 안에 로브 넣어가실 수 있도록 번개 배송을. 이야. 감사합니다. 이거는 약간 저를 매기시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홍콩 가게 되면은 플러스 친구로 은밀하게 카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본인이 홍콩 따로 간다고 해도 딱히 뭐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아마 따로 이벤트 쏘고 준비해서 갈 겁니다. 정말 어디를 가려고 해도 못 가겠네요. 이제. 홍콩에 계신 분들, 바가나를 목격하신 분들 정정구역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왔다 갔다 가질 않는다니까. 봅시다. 댓글 올라오잖아. 정말.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주제. 그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9세 알바생이 편의점 점주한테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뭘 훔친지 아세요? 네. 비닐봉지. 네. 비닐봉지로. 이거는 보복이네, 보복. 네, 철저한 그쵸. 보복입니다. 근데 이 알바생이 최근에 최저임금을 다 받지 못해서 편의점 점주하고 다퉜대요. 그러니까는 이 청주시 서원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A 양이 신고를 당한 건데 물건을 산 뒤에 이걸 담으려고 비닐봉지 2장을 가져갔을 뿐이라고 합니다. 2장을 가져갔어요. 2장을 자기 편의점에 일하다가 물건을 사서 정산 결제를 하고 그걸 담으려고 비닐봉지 2장을 가져갔는데 편의점주가 이제 비닐봉지 50장을 훔쳤다고 뻥튀기 해서 경찰에 신고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편의점주가 그 친구가 비닐봉지를 챙기는 것을 CCTV로 계속 쳐다봤겠네. 야, 눈 빠지겠다, 야, 너. 그러니까 뭐 하나 잡으려고 얼마나 잡으려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자세한 내막이 공개된 거는 카톡 내용밖에 없지만 어떤 이유가 됐건 비닐봉지 2장 썼다고 절도범으로 신고한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비닐봉지 한 장 2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보복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바생이 최저임금을 요구하니까 보복으로 너 훔쳤으니까 고소 이거 같은데 112에 바로 신고했다 그래요? 네. 112에 신고했으니까 경찰에 출동할 수밖에 없지. 그건 뭐 매뉴얼대로. 네. 근데 이 학생을 현장 체포했다 그러거든? 그건 이해가 안 되네. 비닐봉지 2장 훔쳤는데 현장 체포해? 말이 안 되잖아. 신고는 50장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신고 50장으로 들어가서 또 현장 체포하는 것도 참 웃기긴 웃기다. 그래봤자 1,000원 아니야? 1,000원입니다. 그거를 당연히 훈방하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그래서 지금 결국은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어요. 네, 일단 보니까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점주는 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 알바생이 일을 그만두려고 해서 화가 났고 아르바이트생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해서 그만두려고 한 걸로 지금 계약 기간은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을 줘야 돼. 계약 기간을 채우든지 말든지 지금. 그러니까 몰라요. 서울은 특히 대도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인건비가 굉장히 싸잖아요. 네. 특히 편의점 인건비, 특히 학생들 편의점 인건비가 엄청 쌉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옛날부터 있었잖아. 옛날부터 있었죠. 근데 이 최저임금을 지키는 편의점이 거의 없어요, 지방에는. 그러니까 보통 똑같은 알바라도 편의점 알바가 제일 싸게. 왜냐면 또 쉽게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거의 지킨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용기 내서 말하는 친구가 잘 없어. 금방금방 싸게 해도 갈아치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했다고 보복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럼 경찰이 어떤 이유로 해서 이게 돼서 좀 들어보고 바로 훈방 조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이거 사실 이 정도는 경미사법위원회로 넘긴다고 했는데 거기로 넘기지도 않고 그냥 바로 끝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냥 보내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요거 50장은 뻥튀기했잖아요. 네. 무고죄로 바로 할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라서 그런 거 몰라서 그냥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리적 해석으로 하면 무고죄로 할 수도 있대요. 사실 편의점 점주하고 아르바이트,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점주 주인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간에 이런 비슷한 종류의 갈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 지금 같은 경우에 다 법이 있는데 안 지키니까 문제잖아요. 근데 편의점 점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해 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최저임금을 본인이 주잖아요. 네. 아르바이트생한테 주고 자기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할 거라고 뻔하다고. 그렇죠. 그런데 챙겨가는 거 보면 알바들이 더 챙겨가는 수도 있어.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저기 본사가 문제잖아. 본사가 이득은 다 빨아쳐먹고 편의점주한테는 이득 얼마 안 주는 게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바로잡는 것 필요하겠죠. 이득의 몇 % 이런 거를.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위에서 편의점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봤어요? 거의 없습니다. 편의점 해갖고 다 그냥 본사 배반 불러줘요. 거의 없어. 돈이에요, 돈이. 그러다 보니까 이 편의점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지. 응?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당 편의점은 문을 닫은 상태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사람들이 와서 항의하고 할 테지. 앞에서 근데, 그 현수막 걸고 시비하고 이러니까. 근데 또 그렇게 들어보니까 이 편의점 점주도 어떻게 보면 오죽했으면 이랬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보면은 뭐 수습 적용 원칙대로 임금을 지급을 했고 비닐봉지를 결제 없이 사용하고 매대 청소를 하지 않아서 거절했다라고 보는. 매대 청소하지 않았다는 건 핑계고. 그건 뭐 뻔한 핑계잖아. 그래서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 본부에서 이 편의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업주에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서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앞으로 더 오를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 눈에 봐도 그 손해가 보이잖아.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돈으로 보전하자. 그게 이번에 예산안에 들어가 반영된 거잖아. 네. 그거를 씨발 야당에서 척 깎으려고 지랄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뭐가 되겠냐고. 어? 그리고 그러니까 그대로 예를 들어 목표대로 시간당 10,000원을 줬다. 그러면 정말로 이저 편의점 점주들은 알바보다 더 못 갖고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걸 통과를 안 시키니까 이런 문제 자꾸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편의점 하는 사람들은 쓰면 안 돼, 알바. 자기 가족들끼리 돌려서 뭐. 그러니까 부인이랑 진짜 12시간 교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편의점을 맡아가지고 도저히 이거 24시간 해가지고는 수익이 안 나온다. 인건비도 문제고. 그러면 우리는 12시간만 하겠다. 10시간만 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 네. 그럼 본사에서 나가라 그러지 그럼. 야 시끄러. 계속 돌려야 되는데. 그럼. 그러니까 이게 행포잖아. 어? 그리고 시간 지나면 간판 새로 해라. 디자인 새로 해라. 인테리어 새로 하고. 이런 것들. 물량 몰아넣기. 이런 하고. 갑질을 막아야 돈이 안 샌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편의점 업주를 욕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우리가 문제점이 있으면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돼. 그러니까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열려면 10,000원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그렇죠. 거. 그게 말씀하시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편의점이 많아. 그쵸. 너무 많아요. 너무 진짜. 많아요. 몇 걸음 걷다 보면 그렇지. 있고, 몇 걸음 걷다 보면 있고. 더 웃긴 거는 같은 회사인데도 바로바로 줘. 그러니까 그 점포를 너무 많이 내주던데.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들 돈 벌라 막 내주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규제를 해야 된다. 어느 정도 거리는 내지 말다라든가. 예전에 주유소가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은 없지만은 주유소가 몇 미터 몇 킬로 이내 몇백 미터 이내에는 또 다른 주유소 있으면 안 돼. 규제했었거든. 그래서 예전에 주유소 하는 사람 돈 다 벌었다고. 그래서 예전에 아버지 뭐 하시노? 주유소 하십니다. 오 이랬다고. 물론 요즘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거리 규제 같은 거 이건 불공정 거래해서 좀 제한을 둬야 되죠. 그거 없으면 힘들어요. 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제로 바로 또 넘어가 볼게요. 생전 장례식에 대한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요? 최근에 일본의 한 기업가가 생전 장례식을 해서 이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도쿄에서 한 건설 장비 업체 안자키라는 전 사장이 개최한 생전 장례식인데 지난달 20일에 신문 광고를 통해서 본인이 말기암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모임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 기업가가 지난 10월에 담낭암에 걸려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연명 치료를 하기 전에 지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는 모임을 열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생전 장례식을 치른 겁니다. 일단은 뭐 소위 말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네요. 네, 그렇죠. 수술이 불가하다 그랬으니까.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죠. 연명 치료를 하는 대신에 나는 죽기 전에 내가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광고를 냈는데 광고 내용이 굉장히 담담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 안자키 사토루는 10월 초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예상치 못하게 담낭암이 발견됐습니다. 모든 곳에 전이돼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남은 시간을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을 우선시하고자 다소의 연명 효과는 있겠으나 부작용 가능성도 있는 방사선이나 항암제 치료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멋있다. 자기 양력을 소개해요. 1961년 고마스에 입사해서 85년 대표이사가 된 뒤에 95년 사장에 취임, 회장을 거쳐서 2005년 현역에서 은퇴했습니다. 40년간 여러분들께 공적으로 사적으로 대단히 신세를 져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은퇴 후 여생을 함께 즐겨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력이 있을 동안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아래와 같이 감사의 모임을 열고자 하니 참석해 주시면 저의 최대의 기쁨이겠습니다. 회비나 조의금은 불필요하며 복장은 평상복 혹은 캐주얼복으로 와서 해서 와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와, 멋있네, 이거. 나 갑자기 땡기는데? 와, 너무 근데 멋있잖아요. 이게, 언제 내가 죽을지 좀 이렇게 뭐, 선고를 받는다든지 해야 좀 가능한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나이를 먹고 내 기력이 떨어지고 느끼잖아. 내가 3년 뒤에 됐든 5년 뒤에 죽든. 그런데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쨌든 죽음이 왔다는 거 본인이 느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내가 그동안 알았던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우리 예전에 그랬지. 옛날 추억도 이야기하고. 그렇죠. 얼마나 좋아. 근데 내가 죽었어. 죽으면 그만이야. 죽은 다음에도 장례식 같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장례식 하면 안자키 사상 같은 경우 그런 거지. 죽은 다음에 장례식 그게 뭔 소용이? 내 죽으면 그만인데 와서 아무리 슬퍼해봐야 그게 뭐야?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있어요. 이병희 씨 네. 같은 경우에 자신이 장례식을 여러 번 했어. 왜냐면 그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쵸. 몇 차례에 나눠가지고 오시라. 그럼 이분이 어떤 말 했냐면 내가 죽으면 문상객들이 부조금 들고 찾아오겠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와봐야 나를 못 볼 텐데. 이 말이 맞잖아. 맞아요. 내 죽으면 오는 게 뭔 소용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오신 분들 이분은 지금 200명씩 나눠서 했다 그러거든. 네. 지금 한 3차례 앞으로 더 할 수도 있습니다만 5번 한대요. 많네 손님이. 네. 1000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거지. 네. 그 중에 한 1000명을 보고 이야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얼마나 좋아. 나는 굉장히 너무 이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있잖아. 우리 옛날 속담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 다 문상 가는데 정승이 죽으면 안 간다고. 그렇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살아 생전에 한 번씩 찾아보면서 고인이 앞으로 될 뿐이지만 예전을 추억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왔던 이야기도 하고 차 한잔 마시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좀 부럽다. 갑자기 저도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형도 문재인 욕 몇 번만 더 하면 강제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새끼 똑바로 문재인 욕을 한 게 아니야.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들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런 정서 속에서 이런 생전 장례식을 한다라는 게 진짜 보통 쿨에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통 보기엔. 용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정착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오는 사람이 마음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어쨌든 돌아가시기 전에 본다라고 아니 그리고 하는데. 되게 이거를 했는데 막 안 죽으면 약간 민망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 언젠가 죽지 뭐 그래. 그러니까 내 장례식에 왔던 사람이 더 먼저 돌아가. 아니 근데 이런 거 보면 생전 장례식이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사망하면 장례식은 안 치른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냥 가족들끼리. 그것도 괜찮잖아 조용하게.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그리고 있어요. 뭐 부조금 같은 것도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 이분들 연세쯤 되시면은 만약에 내가 1년 뒤에 시한부를 받아서 1년 뒤에 안 돌아가시고 2년 뒤에 산다. 그런다고 해도 이렇게 1000명 못 만납니다. 그 사이 동안. 그럼.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서 편안하게 자기가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러 가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보고 싶은 사람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용기고 어쩌면 새로운 장례 문화로 정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시대에 맞게. 네. 아니 그리고 이렇게 옛날 사람들 만나면서 추억을 논하면 그래도 내가 살아온 삶이 나쁘지 않구나 이런 생각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왜 내가 죽은 뒤에 장례식장 손님 많이 있으면 아이고 저 사람 잘 살았다 그러잖아. 내가 죽었는데 그게 뭐 어쩌라고. 그거는 자식들한테나 가는 이야기고 고인의 가족을 위로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살아생전 생전 장례식에서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같이 슬퍼하고 또 담소하고 하면 내가 그래도 잘 살았네 그동안. 괜찮았는 삶이었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뭐 고인을 위로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좋지만 사실 고인의 가족을 위로하는 그렇죠. 그런 자리도 필요는 하거든요. 저도 올해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느낀 게 막 혼자 슬퍼하다가도 친구들이 찾아오면은 그때는 또 막 친구들하고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이게 정화가 되더라고요, 감정이. 그러니까는 뭐 무조건 이게 죽은 다음에 장례식을 하는 거를 비난을 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진짜 뭐 죽기 전에 본인의 선택이지 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서 좀 바뀌어야 되겠긴 하지만 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꼭 나쁜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예전에 그냥 저 혼자 사는 생각으로 내가 만약에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 그럼 전국을 돌면서 그동안 나 만났던 여성들 한번 쭉 만나려고. 또 여자야? 또 여자야? 나 곧 죽으니까 죽기 전에 한 번만
만나자. 그냥 만나는 거지. 아, 죽음을 빙자해서. 아니 죽기 전에 한번 그리운 사람 만나는 게 잘못됐어? 구질구질하다, 구질구질해. 나 그게 뭐 아름다운 추억을 하는 건데. 아니 저번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느 커뮤니티에서 누가 자기가 겪었던 일을 올리더라고. 뭐요? 아버지가 그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 근데 그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옛날 20살 땐가? 그럼 한 5, 60년 전이지. 그때 만났던 여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보라고 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찾아다녔습니다. 본인이 우리 앞으로 죽을 남편 그 첫사랑 찾으려고. 되게 찡하다. 니 같았으면 절대 그런 거 못해.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훅 올라온다 뭔가. 내가 해줄 테가 너도 그럼 내 첫사랑 찾아와. 아니, 결국은 못 찾았대요. 아 진짜. 어머니가 그렇게 노력했지만 못 찾았는데 그거 아름다운 거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죽기 전에 한번 같이 만나겠다. 그런다고 해서 질투나고 그러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 뭐 그걸 사랑해서 보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거 사랑이랑은 또 달라요. 근데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난 내 첫사랑부터 저기 사귀었던 애들 여기 카톡에 다 있던데 보니까. 카톡에 다 떠 있어. 나도 모르게 다 있더라고요. 보면은 가끔 보다 보면 얘 이렇게 표현했네. 가끔 왜 와 그거를? 아 그냥 가끔 카카오톡 친구 먹는 심심할 때 훑어보잖아요. 그거 봐 그런 거라고. 죽을 때 되면 생각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근데 결코 걔가 궁금하다거나 뭐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 그 옛날 친구들이 널 보면서 프사 보면서 누구지? 왜 병원 갔다 왔으니까. 그 말이 하고 싶었냐? 아, 그럴 수 있겠네. 모르는 사람이 있네? 이름도 바뀌고 얼굴도 바뀌어. 누구지? 누구지? 이런 여자가 있었어? 그럴 가능성도 있겠어.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용기 있는 선택이고 하는데, 당장 정착은 안 되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저명한 사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나의 장례식에, 생전 장례식에 와달라. 초대한다. 살아있는 정승이라서, 비유를 하자면 되는데, 일반인 사람들이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될까? 우야병신 네가 뭐 얼마나 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일반인도 되지 왜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만큼의 회자가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지. 일반인도 되지. 일반인도 되는데 문제는 자식들이 찬성하냐 반대하냐지. 왜냐면 자식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렵게 산다. 장례식 비용도 생각해야 되고 그럴 때 이 부조금이 상당히 또 유용하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 그게 못 받잖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정도 뭐 사장, 회장 이 정도가 아니면 빠르게 막 일반인들한테 전파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웬만히 살고 그냥 내가 뭐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사는 사람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네. 일반인들도. 뭐 이 사람들도 친구들도 몇백 명 당연히 있을 테고 미리 와서 본다는데 그게 뭐 나빠. 근데 이거랑 좀 다른 얘기로 저는 그 축의금 안 받는 결혼식 하고 싶어요. 안 받아도 될 정도의? 아니, 그러니까 진짜 막 좋은 밥을 대접하지 못하더라도 비싼 그냥, 스테이크로. 좀 닥쳐봐.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식 갈 때 축의금 얼마나 해야 되지 막 고민하고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나는 와 내가 결혼할 때 그냥 좋은 데서 결혼 못하더라도 막 스테이크 못 주더라도 그냥 축하하는 마음만 갖고 와서 같이 재밌게 놀다가 갈 수 있게 해주고 싶다. 네 의견보다 부모님 의견이 크죠. 내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부모님 지금까지 뿌린 게 얼만데 당연히 본전 생각. 그래서 엄마한테 말때 엄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또 양가가 다 합의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신부 쪽에서 우리는 안 받겠습니다. 근데 신랑 측은 우리는 받아요 하고 돈 세고 있는 게 그건 이상하잖아. 그렇죠. 안 받으면 신부가 안 줄 거야. 그것도 그러네요. 나만 안 받으면 또 그게 좀 이상하고요. 그렇지.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는 합의가 쉽지 않아요. 그거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결혼식 때는 받으시고. 두 번째는 안 받겠습니다. 두 번째는 받지 마. 스몰 웨딩으로? 두 번째는. 염치가 있지, 두 번은 못 받습니다. 받습니다. 이렇게 두 번은 받지 말고. 그럼 되지 뭐. 해결됐네.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솔루션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거 사실 결혼식은 친구들 하는 것도 보지만 양가의 결합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아니라. 양가의 의견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럼 그게 문제야. 그럼 그렇게 설득해요. 문제지, 당연히. 당연히 문제지. 저는 그런 거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타파했어요, 그 결혼할 때? 저는 원래 내 마음대로 살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생전 장례식에 대해서 저희도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어쨌든 뭐 이런 문화는 좀 앞으로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 더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네.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난 멋있는데. 너무 멋있겠다. 갑자기 난 뭔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야. 그렇죠. 어차피 정해진 삶인데. 다음 달에 한번 하세요. 아니, 아직은 그때는 안 됐어. 제이 말할 때까지라도. 그 외에
죽을 때 거의 게시판 글 보니까 조만간 아니 뭐 한두 번이야. 아니 뭐 한두 번이 5년 내내 겪었다. 그거는 뭐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뭘 그래.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망할 때 그냥 내 정신을 가지고 사망할 수도 있지만 또 내 정신이 아닌 상태로 몇 년을 지낼 수 있잖아. 맞아요. 그것도 슬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있을 때 나랑 교분이 있었던 사람들하고 인사하는 거. 그것도 좋잖아. 그러니까 또 어떨 때는 아니 예를 들면 치매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확 와갖고 뭐 사람들 못 알아보고 이런 거 아니잖아. 조금씩 발병이 진행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떨 때는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는 안 좋아지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괜찮을 때 그걸 딱 뭐 불러서 하고 뭐 이런 것들. 그 자식이 좀 도움을 줘야겠지. 그런 거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치매가 너무.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에서 그것도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 시한부 판정받고 치료비로 전 세계 일주가 왔어요. 괜찮다. 여행. 예. 그런 방식도 약간 있고. 죽음을 점점 뭔가 좀 더 쿨하게 받아들이는.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리스마스가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요즘 캐롤이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거리에서. 캐롤이 안 들리는 거는 올해뿐만이 아니고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난다. 혹은 연말이 연말 분위기가 안 난다. 이런 말 많이 나오지 않았나?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내가 애인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어. 아니야. 몇 년 전부터 쭉 그랬어. 그래요? 그리고 뭐 불우이웃을 도웁시다. 딸랑딸랑 이것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내가 더 부르해 뭐 요즘 이런 느낌이니까 사실은. 네. 먹고 사는 게. 사실은 작년이랑 비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 말은 온통 탄핵 정국이었어요. 예. 맞아요. 네, 온통 탄핵 정국이라서 작년 말에는 어떤 캐롤 분위기나 연말 분위기가 사실 아예 안 났던 게 사실입니다. 그 전에도 보면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긴 해요. 뭔가 즐길 여유가 되고 해야지 뭔가 그렇게 북적북적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도 하죠, 지금 보면.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음악 저작권 때문에 캐롤을 안 튼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현행법상 이 저작권료는 상점의 면적이 900평 이상인 백화점과 마트에서 이걸 쓸 때만 저작권이 나가는데, 내년부터는 전통시장과 15평 미만의 소규모 상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징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이제 그렇게 되는 얘기고. 내년에는 더 안 들릴 수 있겠네. 네, 그렇죠. 근데 올해까지는 아니다. 네, 올해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캐롤이 안 올리냐? 일단 캐롤 음반을 제작 자체를 많이 안 하고요. 돈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는 뭐 지겨운 캐롤보다는 시즌송을 많이 튼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캐롤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있던 음원에다가 리메이크하면서 가수들이 목소리에 바꿔서 나오는 거잖아. 근데 그게 한동안 유행하면서 뭐 심형래도 하고 뭐 컬투 캐롤 다 했죠. 다 했어요. 최양락도 하고 다 했다가 그게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지. 그게 돈이 안 되니까 안 만들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더 이상 캐롤을 따로 스페셜하게 만들지 않아요. 뭐 그러니까 음반에서 회사가 돈이 안 되니까 안 만드는 거고, 안 만들다 보니까 못 트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크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어폰으로 혼자 자기가 듣고 싶은 노래를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상점에서 고객을 끌기 위해서 음악을 트는데 그럴 필요성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들 자기가 듣고 싶으면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으니까 예전처럼 뭐 길거리에서 저 캐롤 안 들으면 들을 수 없는 그런 가운 상황이 달라졌죠. 네. 그리고 그냥 아까 얘기한 시즌 음악, 겨울에는 미스터 투의 그런 거나 듣고 말이에요. 뭐 스키장에 미스터 투 몰라? 미스터 투가 뭐예요? 원피스입니까? 미스터 투 노래 있어. 그 하얀 겨울인가? 하얀 겨울. 맞아. 아 진짜요? 하얀 눈이 스키장 내린 가면은 겨울 밤에 이 노래 아니야. 우리 세대는 학교 다닐 때 김용준 가인의 머스트 헤브 러브. 머스트 헤브 러브. 그쵸. 저는 지금도 들어. 그리고 해봐 뭐야? 가인 함께 부분밖에 있단 이유로 이거 맞죠? 그 노래예요. 그게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시즌송인 것 같아요. 맞아요. 캐롤 안 듣죠 사실. 아이유 노래 뭐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것도 좋고. 그다음 머라이어 캐리 All I Want 이거. 맞아요. 이승환의 크리스마스에는 그 뭐예요? 이승환도 크리스마스. 우리 표창원 의원보다 나이가 많다는 승환 형이 90년에 나온 1집에 있어 몰라? 몰라요. 덩크슛. 그 터보의 터보 노래 뭐지? 터보도 노래도 있어. 맞아 터보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한 번씩 그 노래 들으면 좋긴 한데 교회 가면 듣나요? 교회 가면 이제 성가대 가나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네. 노래 불러요? 네? 노래 불러요? 전 듣죠. 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이 이제는
글쎄 많이 듣지 않는 것 같은데. 뭐 자기 듣고 싶은 노래 듣고. 그리고 이제 생활 소음 규제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아,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 지역에서 위치한 사업장 등에서 소음이 주간 45데시벨, 야간에는 40데시벨 이하를 유지를 해야 된대요. 근데 확성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뭐 주간 65데시벨, 야간에는 60데시벨 이하라는 기준이 유지가 됐는데 이 기준을 초과해 버리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대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대화를 하는 소리가 50에서 60데시벨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노래를 틀어놓으면 그냥 잡음 정도로 들리는 거죠. 시끄럽다. 전화벨 소리가 70에서 80데시벨. 무조건 이렇게 되면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울 수 있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안 트는 안 거죠. 트는 걸로. 근데 재율이는 참 캐롤 좀 하던데. 뭐 불러? 유튜브에서 부르나? 아니 몰라 저기 우리 저 안동 집에 우리 집 앞에 건널목이 있어요. 네. 건널목이 있는데 건널목이 왜 딸랑 종 울리잖아요. 아, 그렇죠. 기차 올 때. 그럼 우리 아버지가 재율이 데리고 편의점 갔는데 돌아오는데 딸랑 해갖고 우리 아버지가 재율이한테 저거 이제 건널목 조심하라는 경고라고 했더니 재율이가 아니야 그러던데. 그럼요. 종소리 울려라라고. 귀여워. 그래 노래를 불렀다는. 캐롤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지 혼자 유튜브 들어가서 막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누르다 보니까 노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재율이는 어떻게 아빠랑 다르게 귀여울까? 왜 타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애들 하니까 갑자기 시즌송 생각났네. 겨울왕국. 맞아. 레리꼬. 겨울왕국 노래가 애들한테는 그 시즌송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같이 눈사람 만들래 그거. 네, 맞아요. 그런 거 많아요. 그래 하여튼 뭐 캐롤이 없어지는 게서 분위기는 안 납니다만 뭐 그래도 다들 분위기 내고 해요. 네. 맞아요. 안 나는 사람은 안 나는 것이 뭐. 그러니까 온 국가가 함께 즐겼다면 그냥 각자 개인과 가족끼리 즐기는 모습 밖에는. 근데 크리스마스는 뭐 딱히 뭐 특별한 거 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집에서 그냥 고추바사삭이나 시켜 먹고. 아니야 근데 뭐 저도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에 혼자 집에 있으면 와 미쳐버릴 것 같은 느낌 있잖아. 다들 나가서 그러죠. 누군가랑 같이 있어야 되는. 아니야 나는 집에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래요. 올 크리스마스는 안가에서. 안가에서 고추바사삭 먹는 걸로. 네. 맛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언제예요? 크리스마스 날 헤어지고 뭐 이런 거 기억 남죠. 헤어졌어요? 크리스마스 날? 뭐 싸우고 헤어질 수가 있죠. 의외로 그런 기념일 있죠. 크리스마스 날 이런 데 많이 헤어집니다. 그건 100% 바람난 거 아니야? 아니 바람난 게 아니라 다른 이성과 아니. 그 기념일을 보내기 위해서 뭐 예약했던 곳이 빠그러지거나 뭐 좀 늦게 나오거나 뭐 이런 걸로 싸우죠. 우리 이제 전 기억이 없어요. 너무 많은 여자와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죠. 조심해야 돼. 자꾸 말 실수하니까. 네, 가만히 있는 걸로. 근데 생각해보면 딱히 크리스마스 진짜 뭘 하면서 살아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교회 간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없어. 그게 최고야. 교회 가는 게. 뭐 있어? 맞아요. 교회에서 과자 받아서 먹고 연극하고 이런 거. 크리스마스 때 대천 해수욕장 간 게 기억이 나네 지금 보니까. 대천? 네. 해수욕장 왜 가서 그 추운 날? 어디든 가야 돼. 크리스마스 야 어디든 가야 되지. 뭐 어떻게 하냐 있으면 되냐? 대천에서 현지 조달하는 거예요? 아니. 어제 떠나야 된다고. 여자친구가? 그럼. 근데 뭐 20살 열었을 때니까 일단 떠나는 게 중요해. 아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당일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떠나는 게 중요해요. 그럼요. 엄청 눈이 왔던 기억이 나네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광고 듣고 와서 환승역의 그 여자 코너로 이어가 볼게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지난 3년간 이희제이와 정치 알바를 통해 비리지 않고 만난 저희 참 좋은 과메기를 많은 분들께서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맛있는 과메기를 원하신다면 검색창에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 맑은 수산에서 홍게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홍게를 주문해 먹고 싶어도 살이 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시죠? 이젠 고민 그만하세요. 살이 꽉 찬 박달 홍게를 저렴한 가격에 드시고 싶으시면 검색창에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 주세요.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새로운 제품을 소개합니다. 무릎펜 무릎관절 보호대는 특허받은 아크브리즈 기술이 무릎 하중을 분산시켜 무릎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을 보호합니다. 요즘 같은 추위에는 무릎이 약하신 분들이 통증을 자주 느끼게 되는데 이때 무릎펜을 사용하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무릎이 약해지셨거나 관절 수술하신 분들에게 효도 선물로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가볍고 쉬운 착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무릎펜은 검색창에 무릎펜을 치시거나 또는 010-5376-0460으로 전화 주시면 최 과장이 언제나 친절히 응대하겠습니다. 새로운 무릎관절 보호대 무릎펜이 100세 시대 무릎 건강 100세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겨울철에 먹는 별미죠. 과메기. 참 좋은 과메기에서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이 맑은 수산이죠. 맑은 수산에서 참 좋은 과메기와 함께 박달 홍게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맑은 수산 홍게는 배 위에서 한 번, 또 찌고 난 후에 한 번 걸러서 2번을 걸러서 좋은 것만 보내드린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에서 많이 보이는 제품들과 맑은 수산의 박달홍게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맑은 수산은 박달홍게 잡이 어선과 직접 단위로 계약을 맺어서 판매를 하는데요. 게살이 맛있게 차있는 좋은 박달홍게만 여러분께 배송을 해드립니다. 입점이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딴지마켓에 맑은 수산 박달홍게가 입점해서 지금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드셔본 분들의 후기도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가격 또한 일반 시중 가격의 최소 반 가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과메기와 홍게가 생각날 때 참 좋은 과메기 맑은 수산 검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릎펜에서 무릎보호대 광고 보내주셨는데요.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려고 해도 무릎 통증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무릎을 많이 쓰는 작업을 해서 또 무릎 아프신 분, 등산이나 트레킹 등 운동하고 나면 무릎 아프신 분, 또 출산 후에 무릎 관절 약해져서 무릎 아프신 분들에게도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릎 관절 보호대입니다, 여러분. 무릎펜 액티브 밴드. 광고는 들었는데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무릎펜 무릎 보호대 일주일 내 무료 반품 행사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받아서 사용을 해보시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 최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시 무료 반품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만큼 품질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믿고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와 다음에서 무릎펜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무릎펜 할 때 펜이 I가 아니라 어입니다. 무릎펜. 네, 구매 및 상담 문의는요. 최 과장님 핸드폰 번호 010-5376-0460 010-5376-0460번입니다. 저도 요즘에 그 헬스장에서 그 트레드밀 러닝머신 할 때 무릎이 좀 아파가지고 이거를 무릎 보호대 차고 했거든요. 진짜 괜찮아. 스쿼트도 하고. 벌써부터. 진짜 제가 무릎이 어릴 때부터 좀 약해가지고 무릎이 연골이 빠질 때까지. 좀 그랬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릎펜 한번 받아서 일주일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환승역의 그 여자. 자, 환승역의 그 여자 코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네, 요즘 환승역 그 여자 코너 정모 씨께서 보내주셨네요. 네. 정모 씨. 안녕하세요. 언제나 매력적인 욕쟁이 이동영 작가님, 자신감 넘치고 예의 바른 오창성님, 털털함과 여유로움 담고 싶은 사랑스러운 박지혜님 모두 털털하죠. 감사합니다. 36살의 여자 사람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 보통 시집가서 아이 낳고 유치원 보내고 그럴 때쯤이겠죠. 자, 그런데 저는 제 또래들보다 항상 늦어요. 자, 뭐 직장은 물론이고 학교도 물론이고요. 현재는 모태 솔로입니다. 연애도 한번 못 해봤고 남성들에게 대시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짝사랑만 주구장창했죠. 외모가 예쁘거나 성격이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는 괜히 안 좋아하는 척하고 관심 없는 척하고 오바도 많이 했고 질투심 유발로 마음에 없는 사람한테 잘해준 적도 있어요. 이거야말로 저의 착각이었죠. 저보다 늦게 갈 것 같은 친구들도 하나 둘씩 다 자기 짝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연락이 없네요. 무소식이 희소식이겠죠. 소개팅을 하더라도 막상 서로 무덤덤해요. 눈 높다고 욕하셔도 좋아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죠. 키도 왜소하고 힘도 없게 생기고 말도 잘 못하시고 왜 그렇게 다들 수줍어 하시는지 소개팅할 때 느끼는 건데 다들 이러니까 연애 못하고 소개팅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30살쯤 제일 친한 친구의 결혼으로 뭔가 다급해진 저는 학교 선배라는 사람의 꼬임으로 결혼정보회사에서 해주는 맞선도 받습니다.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결론은 스펙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있습니다. 없는 살림에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결혼정보회사 지급하고 환상에 젖어 있는데 나오시는 분들은 스펙이 좋아요. S기업 사람들만 있나 봐요. 그런데 제가 많이 움츠러들더라고요. 싫은 티 팍팍 내고 강제로 나온 사람들처럼 앉아있어요. 저의 짧은 생각이 제 멘탈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긴 했네요. 5번을 봐야 했고 중간에 환불하고 싶었는데 담당자가 회계사 이런 분들 해주겠다고 하면서 회유하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정말 나가기 싫었어요. 돈도 아깝고 그래서 눈 딱 감고 나가긴 했는데 나오시는 분들이 다 다른 사람인데 성격은 같아요. 다들 나오기 싫은 피 팍팍 내셨나 봅니다. 그때 저가 정말 많은 경험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외모나 스펙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사람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경험도 고맙습니다. 자, 이 나이 먹도록 저는 그 흔한 연애도 썸도 타보지 못해서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넌 멋져, 예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아주 좋아해서 매일같이 듣는데요. 어느 날 진행자분들, 남자분들이 나이 많은 미혼 여자분들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됐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제가 알았죠. 현실은 내가 절대 적은 나이가 아니구나. 미혼 여성으로 거부감 드는 나이였구나 하고요. 그래도 이동영 작가님 좋아요. 이동영 작가님이 하신 얘기 듣고 상처받았나 봐요. 네, 제 주변의 지인들은 짝이 있다고 어떻게든 만난다며 저에게 위로를 하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네요. 요즘에는 웬만한 모임에 나가도 제가 나이가 제일 많고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가는 것도 피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지인 결혼식에 가서 친한 동생을 만났습니다. 그 동생은 결혼하고 아이도 5살인데 그 동생 하는 말이 언니는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더라고요. 자, 어떤 것이 제 마음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쩔 때는 혼자 있고 싶기도 하고 어쩔 때는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외모는 안 된다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해야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나이 많은 여자라서 힘들까요? 다이어트도 해야 할까요? 센스 있게 옷도 잘 입어야 할까요? 미용실 가는 돈도 아까워서 저는 염색도 셀프로 합니다. 이성 앞에서는 말도 잘 못하고요. 웃기만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모태솔로를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라고. 일단 이런 고민하시는 거 보니까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으신 건 아닌데요? 근데 이건 주관이 바꿔야 돼요. 남들 다 하니까 결혼하고 싶다. 남들 다 애 낳으니까 나도 그러니까 결혼은 싶다. 몰라도 일단 남자를 만나고 싶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연을 보내야지. 네. 근데 사실 모태솔로인 이유는 정말 천차만별이어서. 네. 근데 지금 여기 여성분은 돈이 아까워갖고 염색도 셀프로 한다고. 이러면 안 돼요. 머리가 색깔이 예쁘게 안 나올 텐데. 염색 같은 거는 미장원에 가시고요. 저는 머리 이 손가락 한 마디만 자라도 미용실 가서 뿌리 염색합니다. 뭐 쟤는 오버하는 거고. 쟤는 뭐 방송에 나가는 사람이 그럴 수 있고요. 네. 옷은 잘 입어겠죠. 옷도 거지같이 입고 다녀야 하는데. 잘 입으세요. 보기에도 거지 같으면 그러면 안 되지. 남자면 더 거지지. 네. 근데 비싼 옷 메이커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한테 어울리는 거. 보통의 남자들은요. 비싼 옷을 명품으로 쳐발라도 그게 뭔지 몰라요. 맞아. 모릅니다. 몰라. 사실은 선물 받아도 몰라요. 그런 말이죠. 폐완얼. 그거는 맞는데 만약에 얼굴이 안 된다면 본인이 느끼기에 얼굴이 안 된다면 근데 얼굴은 뭐 잡복이라며. 근데 외모는 사실 내 얼굴을 예쁘게 봐주는 사람이 진짜 있다니까. 아니 얼굴이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옷 거지같이 입지 마시고요. 돈 많이 안 써도 돼 옷은. 그러니까 그 보세 옷 같은 데 가서 이쁜 거 나한테 맞는 거요. 입어보고 그거 고르세요. 그리고 내가 그런 안목이 없으면 잡지나 혹은 요즘에 아까 얘기했던 인터넷 쇼핑몰 네. 그런 데서 모델이 입은 거 보고 내 체형이랑 맞나 살펴보고 그 중에 괜찮은 거 입어도 돼요. 아니면은 정 자신이 없다 그러면 직접 백화점 같은 데 가서 DP된 거. 그 DP된 거는 그대로 가져와요. 그렇지. 일단 점포에서 제일 이쁘다고 생각한 걸 DP해놓은 거거든. 조합이 잘 맞는 걸로. 그걸 갖고 와. 나한테 안목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요.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거를 왜 이게 거지같이 입고 다니면서 나는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일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염색도 뭐 자기가 직접 하고 옷도 거지가 입고 이러면 당연히 누가 찾아. 센스도 없고 누가 찾아 그러면.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야지. 이게 본인도 옷 잘 입는 남자를 좋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남자가 옷 그지같이 입고 나왔는데 만약에 뭐 밀짚 모자 쓰고 나오고 이러면 만나겠어요? 안 만나는 거 사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여자한테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 여자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창 그 2000년대 초반에 웹을 달궜던 여성 중에 반윤희 씨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전국에 쇼핑몰 모델이라는 개념이 정착하기도 전에 반윤희 스타일이라는 게 유명했어요. 그 사람 얼굴 뭐 예쁘다 하면 예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스타일은 정말 자기가 창조해낸
정말. 누구나 한 번은 따라할 수 있는 막 명품으로 희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때 되게 유명했던 칠부 카고 바지, 막 아디다스 신발 색깔과 모자 색깔을 맞추는 코디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거의 창조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만 노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 와서 그냥 쭉 뺏기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 노력해야죠. 쇼핑몰도 굉장히 많아서 그냥 거기서만 그럼요. 코디를 참고해도 예쁘게 네. 입을 수 있어요. 나의 진가를 알려면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외면으로 먼저 만나야 돼요. 아무것도 안 만나 옷도 그지고지 입은데 내 내면만 알아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이거는 굉장히 불공정한 거래를 원하는 거죠. 맞아요. 똑같이 남자도 깔끔하게 입고 오길 바라면 저도 자기도 깔끔하게 입고 나가는 노력을 최소한 해야 되지 않나. 모르겠어요. 염색으로 크게 좌우된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옷에 대한 거는 약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분은 스스로 사람 만나는데 되게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 지금 근래용을 그러네요. 보면 맞아요.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뭐 어느 순간부터 나이 밝히는 것도 두렵고 사람 많은 곳에 가기도 싫다. 이렇게 두려워지면 더 혼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더 까고 나의 마인드 어쩌라고 이런 마인드로 다녀야 돼. 아 그럼요. 그리고 사실은 이 여성의 나이가 왜 지금 이분의 말처럼 문제가 되냐면 보통 아직도 이거 문제인데 보통 여성보다 소개팅하고 그러면 나이 많은 남성을 해줘. 그러니까 남자가 연상인 경우가 많으니까 거의 90% 아니야? 거의 그렇잖아. 그럼 자 36이야. 그러면 최소 38에서 한 43 이런 남자들 온다고. 그러니까 38에서 43 된 사람이 이 나이 먹도록 결혼도 안 하고 아직 여자친구도 없다고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한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말처럼 소개팅만 나가면 아니 왜 저렇게 사람들이 소심하고 저래? 라고 하는 순간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또. 그런데 그렇게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을 또 찾아봐야지.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나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럼 얼굴도 이뻐야 되고,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직업도 좋아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나이 먹도록 돈 못 모았어? 이렇게 될 테고, 키도 커야 될 테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활발하면서 센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매너도 있어야 되고. 뭐야 그러면 혼자 살아야지.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분명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 부족한 부분은 감수하면서 좋은 부분이 어딘가 살펴봐야 되는 거야. 그럼요. 그 완벽한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36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제 친구 부산에 있는 강동훈이가 30살에 36살과 결혼했습니다. 누나가 그러니까 6살이 나이는 많아요. 문제가 아닌 거죠.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역전으로 연상으로 결혼을 했단 말이야. 물론 집에서 반대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하지만 결혼했어요. 좋아하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회복하려면 일단 본인 스스로 당당해져야 되거든요. 그걸 거리를 빨리 찾아야 돼요. 나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자기만의 확고한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자기가 이런 남자는 정말 짱이다. 이런 남자를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면 그 사람을 구하려는 노력을 하든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서야만 이것들이 타게 되는 거죠. 모태솔로가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만나기도 전에 이거 저거 재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겠지, 뭐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겠지, 뭐 내가 저거 감당 못 하겠지,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평생 못 만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굉장히 위험한 게 이래서 얘가 이렇게 솔로구나라는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나이는 40살이고 어디 근무하고 뭐 한대 이러면은 그런 사람이 왜 그 나이까지 결혼을 못했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의 문이 닫혀서 나가니까는 그 사람이 100가지 장점이 있어도 한 가지 단점이 보이면 그 사람 만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또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 일단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는 노력. 많이 만나세요. 네. 회사 다니신다는데 회사에는 괜찮은 사람 없나? 꼭 그러니까 멀리서 동호회 찾더라고. 막 이런 것도 많이 나가시고. 그래 동호회도 좀 하고. 요즘 동호회 나가기 많잖아. 전에 내가 보기에 내 자신이 예뻐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신감도 생기고. 그 최소한의 자신감을 가질 만한 준비는 해야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좀 살이 찐 것 같다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고 내가 좀 약간 머리가 지저분한 것 같다 그러면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좀 예쁘게 한번 스타일링 해보고 예쁜 옷도 한번 사보고 이게 하나씩 바꿔 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인연이 나타나지 않을까. 같은 인연을 만나려면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맞아요. 많이 만나야 되니까 여기 결혼 정보에서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박지현 선생님 것처럼 동호회 많잖아. 등산, 자전거, 요가, 와인, 독서 모임, 독서 모임도 좋고 댄스 모임, 댄스 추천합니다. 댄스는 무조건 손잡아야 되거든요. 댄스, 포크 댄스. 포크, 살사 이런 거. 그리고 그거는 살사 열심히 추면 자동으로 다이어트도 되거든. 다이어트도 되고 거기 가서 남자도 만나고. 그렇죠. 그리고 이 결혼 정보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초예요. 완전 여초라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들만 그래? 너무 많고 남자들은 없어가지고 약간 좀 전문직에 있는 남성들한테 결혼 정보회사 돈을 주고.
선 좀 봐라. 나가서 몇 시간만 앉아있다 와라. 그러고 나서 이 회원한테는 여자 회원한테 자기가 5번까지 주선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횟수만 채우는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 아닌가요? 아니요. 그래요? 여자가 더 많대요. 그리고 남자가 많은 곳은 정말 뭐 독서 모임, 뭐 이런 동호회 같은 거에는 남자가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모임 가입해서 딱 물을 보고 나쁘면 바로 탈퇴하고 다른 데로 가시고 이런 식으로. 왜냐면 결혼정보회사도 한 몇백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10만 원 내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 돈으로 다른 문화생활이나 모임이 있는 그 돈으로 차라리 나 자신을 가꾼 데 쓰는 거지. 일단 200 중에 10만 원 가지고 일단 미용실 먼저 가세요. 가서 염색 10만 원 합니다. 네. 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인데 이분이 모태솔로이기 때문에 문제는 자신감이 없어. 그리고 자기가 결국은 뭐 성격이나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기초 마인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부터 버려야 된다. 근데 진짜 이 마음은 알 것 같아요. 쟤는 나보다 늦게 가겠지 싶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간다고 하면 나는 뭐지? 좀 이런 생각 드는 거. 그런 위기감 때문에 이런 글을 보내신 게 아닐까 싶은데. 아니 지금 행복도는 안 한 사람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 인스타에 행복한 사진에 속으면 안 된다고. 근데 여자들도 그런 거 있어. 나랑 친한 친구가 갑자기 뭐 결혼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쟤는 연애를 또 많이 못 해보고 그래서 나보다 늦게 갈 것 같다 이러는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뭐 진짜 약간 쫄리는 게 있다니까요. 그런 애들이 빨리 이혼합니다. 아니 결혼도 안 한 사람들한테 뭔 소리야. 그리고 소개팅 같은 것도요. 자꾸 주위에다가 말하고 다녀야 돼요. 누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누가 해줍니까 그걸. 자꾸 얘기하고 쪼르고 말해야 해주지. 더러워서라도 해주지. 맞아. 귀찮아서라도 해줍니다. 자꾸 아니 그럼 소개팅 돼요. 해달라고 말을 해야 주변에서 이런 남자가 있는데 주변에 좋은 여자 없니라고 했을 때 그 여자가 딱 생각이 나거든요. 딱 그것이 딱 떠오르지. 그쵸. 근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소개팅 해줄 남자가 없어도 어느 순간에 얘 있으면 나 좀 해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 그때 딱 떠올라서 전화해서 아직 없어 하면 딱 만나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주위에다가 자꾸 말해요. 나 좀 요즘에 옆구리가 시렵다. 소개팅을 해달라. 어렵다고. 그리고 굳이 36살에 나는 모태솔로여라고 먼저 말할 필요는 없다고. 그럼 모태솔로란 말 하지 마세요. 그거 마이너스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마이너스예요. 그냥 연애 안 한 지 한 1, 2년 정도 됐다. 감을 다 잃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1년 됐다고 감 잃고 그러진 않아. 아니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어쨌든 모태솔로란 단어는 좀 회피하시기 바랍니다. 쓰지 마. 그거 오히려 남자들이 안 좋아합니다. 그거 좋아할 것 같죠?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맞아. 그 약간 뭐 모르는 애들이 어디 가가지고 저 모태솔로라고 뭐 남자 그거는 한 18살 정도에 맥히는 겁니다. 요즘 세대들한테는. 최악의 남자들 누군지 알아요? 자고 나서 뭐 내가 처음이니? 진짜 찌질해. 그거 최악이지. 진짜 최악. 최악이야. 왜 물어봐 그거. 너무 최악인데? 정말. 그거를 물어보는 애들은 자기가 처음이길 원하는 거 아니야 찌질하게. 그렇지. 내가 너의 첫 번째 스파이더맨이 될게 이런 거야? 그런 인간들이 정말 연애 못하는 인간들이거든. 그런 거예요. 약간 집착하는 스타일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모태솔로란 말은 하는 순간 마이너스입니다.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누나 일단 자신감 먼저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본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막 다 쓰셨거든요. 옷도 잘 입어야겠죠. 뭐 미용실 가야겠죠. 다 알고 있네. 이성 앞에서 말도 잘해야겠죠.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성 앞에서 행동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성 앞에서 말은 잘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빼고의 준비를 잘 웃어주면 되나요? 일단 그거 빼고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괜히 개그 치다가 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진짜 막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이 남성 너무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또 그때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세요. 저희가 같이 컨설팅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환승역의 그 여자 오늘도 얘기 나눠봤고요. 다양한 청춘들의 연애 이야기와 사랑 이야기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환승역의 그 여자에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나기 전에 하나만 더 합시다. 네, 뭐요? 요거 의대생이 말이죠. 네. 해부용 시신에 성기를 찍어가지고 여자친구에게 보냈는데 여자친구가 이거를 오픈하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지금 됐어요? 지금 몰랐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한 커뮤니티에 지난 11일 일주일 전 이야기예요. 남친이 해부학 하는데 이거 성기 맞지라는 글과 사진 한 장이 올라왔고 이게 기증된 해부용 시신의 성기 부위가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찍혔다고 그래요. 아이 미친. 그러니까 이건 실습하는 의사 새끼도 미친 새끼고 이걸 지가 남친한테 받아가지고 올린 그 정도 미친년이죠. 이 여자친구가 이거를 뭐 고발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럼.
와, 웬일이야. 근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지난 2월에도 네. 수술 가운 입은 의사 5명이 해부 시습실에서 시체와 함께 인증사진 찍었어. 그게 퍼져가지고 또 한 번 난리 났거든. 어떻게 의사를 하겠다는 사람의 양심. 그런 게 이거밖에 안 되는가. 정신 상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 진짜. 굉장히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크게 논란이 됐으면 이 분명히 의사들 실습하는 애들도 다 알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 큰 논란이 됐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게 들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또 한 번 이런 거 했다 해서 굉장한 지금 논란이 돼 있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가 2월 달에 논란이 한번 있고 나서 시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과태료를 최대 50만에서 500만 원까지 10배 늘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시체부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고 하는데도 이런 일이 또 벌어져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나의 사체, 그러니까 내가 죽은 뒤에 내가 기증하겠다고 얘기하고 기증이 된 거잖아. 네네.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사망하면서 내가 이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려고 내 사체를 기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체를 가지고 인증사진을 찍고 또 성기사진을 찍어갖고 이렇게 올리면은 이거는 그 기증자에 대한 1g의 예의도 없는 거잖아. 고인에 대한. 엄청난 모독입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짓거리를 한 겁니다. 진짜. 이런 것들이 무슨 진짜 벌 받는다. 그럼요. 다 퇴학시켜야 됩니다, 진짜. 아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의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름 끼치네요. 이거 이렇게 만약에 이게 정말 이거는 뭐 오피셜로 지금 난 거니까 세계일보에 지금 났네요. 만약에 맞다고 하면은 이 친구는 어떻게 학교에서 퇴학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기본적인 인간 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퇴학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없지. 왜냐하면 지난 2월에 한번 논란이 있었는데 또 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처벌을 우습게 한다는 거잖아요. 처벌 제대로 안 하나. 예전에 우리 그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있었잖아요. 그 퇴학당하고 성균관 의대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도돌이표가 되면은 확실합니까? 또 오해라고 또 다음 주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라고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팩트가 아니고 팩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사실이라면은 처벌 제대로 안 하고 하면 또 시간 지나면 잊혀지겠네. 뭐 또 학교 바꾸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엄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말이 안 돼.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그 기증된 사체를 어떻게 보면 정말 돈으로 혹은 마루타로 생각한 거 아니야. 네. 그런 것들이 무슨 지금 나중에 사람의 목소리를 만지는 의사가 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진짜 소름 끼치네요. 네. 마루타 하니까 생각나는데. 고대 성대 간 친구 있죠? 팩트입니다. 기사에 나와 있어요. 나왔어요? CBS 노컷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벌이 필요한 건 안 했으니까. 네. 지금 KBO 총재 누구예요? 정훈 찬. 그 사람 왜 KBO 총재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야구 덕후로서 그 KBO 총재가 너무 되고 싶다라고. MB 시절에 국무총리 했죠. 국무총리. 서울대 총장. 서울대 총장이고. 그때 민주당 의원이 물어봤어. 731 부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마루타니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정훈찬 총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어느 독립운동 부대죠? 미친 새끼.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진짜. 이런 새끼가 진짜 그 서울대 총장이라고 그래, 그런 게 서울대 총장이고 지금 KBO 총재예요. 국무총리하고. 뭐 하는 짓이야. 그 독립운동 부대 들어가시라고 하세요. 진짜 답답하다. 보내줘야겠네 그 독립부대로 진짜. 역사인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짜증납니다 진짜. 홍준표하고 똑같잖아. 이 와중에 아베한테 쳐가서 대가리 숙이고 똑같은 것들이야. 그 예전에 그 문희상 그 처음에 대사가 갔을 때 의자 낮은 거 지랄 하더면 똑같은 의자에 앉아있더만요. 높이 낮은 거에. 그런 인간들이. 어쨌든 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홍준표가 당대표를 오래 하는 게 뭐 보수가 괴멸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청정구역 오늘 또 다양한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저희 다음 주 크리스마스죠. 25일 저녁 7시 반에 여러분들 안가에서 녹음하니까요. 네, 저희와 함께 크리스마스 보내실 분들 많이 찾아오시고요. 자, 팟캐스트의 선명의 청정구역 75회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저 안가에서 녹음하기 전에 캐롤을 틉시다. 저작권료. 상관없어, 우리는. 내년부터니까. 그러네. 네. 우리도 올해 마지막으로. 캐롤 트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크리스마스 날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